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자를 조심하라. 17세기 스페인 철학자 발타사르 그라시안이 남긴 첫 문장입니다. 25살 청년이 이 문장을 읽습니다. 뭐야, 이 사람. 세상을 너무 의심하는 거 아냐? 책을 덮습니다. 먼지가 날립니다. 75살 노인이 같은 문장을 읽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입은 열지 않습니다. 다만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질 뿐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세상이 달라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달라진 겁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늘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환한 미소로 따뜻한 목소리로. 형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다 들어줄게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의 고민도, 가족 간의 걱정도, 통장 잔고의 불안도 모두 털어놨습니다. 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습니다. 형님,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누구나 그럴 수 있죠. 그 순간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은퇴 후였습니다. 작은 재산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 형님, 그때 돈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친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재산 얘기를. 40년간 웃으며 모은 약점들이 한순간에 칼이 됐습니다. 그날 밤 책장 깊숙이 꽂혀있던 그 책을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자를 조심하라. 50년 전에는 차갑게 느껴졌던 그 문장. 지금은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라시안이 옳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60년을 살아야 이해되는 17세기의 충고에 관한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차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 말들. 우리가 너무 늦게 깨달은, 하지만 알게 되어 다행인 그 진실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부 젊음의 오만 세월의 가르침. 그라시안의 책 세속적 지혜의 기술. 1647년 출간. 거의 400년 전 책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책을 처음 읽는 사람들의 반응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너무 차갑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살아야 하나?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더 강하게 거부합니다. 왜일까요? 젊음에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습니다. 세상은 선하다. 진심은 통한다. 열심히 하면 인정받는다. 이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완전하지 않을 뿐입니다. 25살 김대리. 첫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새 구두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주말도 반납했습니다. 팀장이 칭찬했습니다. 김대리 정말 잘하네. 우리 팀의 에이스야. 자네 덕분에 우리 팀이 빛나고 있어. 김대리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인정받았구나. 더 열심히 해야지. 이 팀장님을 실망시키지 않아야지. 승진 발표일. 김대리가 아닌 박대리가 승진했습니다. 박대리는 보고서를 김대리만큼 잘 쓰지 못했습니다. 밤샘도 안 했습니다. 주말에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팀장과 골프를 쳤습니다. 점심을 자주 함께 먹었습니다. 임원들 이름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김대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팀장님, 제가 뭐가 부족했나요? 팀장이 웃으며 아주 가볍게 말했습니다. 김대리는 일은 정말 잘해. 그건 인정해. 그런데 말이야. 팀장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박 대리는 사람을 잘하거든. 사람을 잘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일을 잘하는 건 사람을 잘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까? 그날 밤 김 대리는 예전에 읽었던 책을 꺼냈습니다.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 능력을 보이는 기술이 필요하다. 처음 읽었을 때는 계산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장.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 이게 현실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젊은 김 대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진심으로만 대하면 되겠지.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35이 되었습니다. 김 과장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고 아파트도 샀습니다. 동네 아줌마들과 친해졌습니다.
같이 차도 마시고 육아 고민도 나누고 수다도 떨었습니다. 어느 날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우리 애가 요즘 공부를 안 해서 걱정이에요. 학원도 안 가려고 하고. 아줌마들이 공감했습니다. 맞아요, 맞아. 우리 애도 그래요. 애들이 다 그렇죠 뭐. 중학생 때가 그런 거예요. 괜찮아요. 곧 정신 차릴 거예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김 과장은 안도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며칠 후,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김 과장네 애가 공부를 못한대요. 그래서 김 과장이 스트레스가 심하대요. 얼굴이 많이 늙었더라고요. 학원도 안 간대요. 글쎄 중학생이. 누가 퍼뜨렸을까요? 그날 차를 마시며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아요 라고 말하던 바로 그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그날 밤 또다시 그 책을 펼쳤습니다. 아픈 손가락을 드러내는 순간 모두가 그곳을 누른다.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던 문장. 이제는 뼈저리게 이해됐습니다. 45이 되었습니다. 김 부장이 되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한 후배가 있었습니다. 늘 부장님 존경합니다 했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 배웠습니다. 부장님이 없었으면 전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 말이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회사 일의 노하우도, 중요한 인맥도, 실패했던 경험도. 자네는 나를 믿어도 돼. 우리는 형제 같은 사이잖아. 김 부장이 실수를 했습니다. 큰 계약을 놓쳤습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틀어졌습니다. 그 후배가 임원 면접에서 한 말. 김 부장님은 최근 판단력이 많이 흐려진 것 같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 객관적인 척 말했습니다. 제가 그 부서를 맡으면 더 나은 성과를 낼 자신이 있습니다. 20년간 쌓은 믿음이 승진 기회 앞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김 부장은 그날 그 책을 마지막으로 읽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이익 앞에서는 남이 된다. 처음 읽었을 때는 너무 비관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문장. 이제는 진실이었습니다. 55이 되었습니다. 은퇴를 2년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득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 가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어깨. 그 거울 속에서 젊었던 자신이 보였습니다. 25, 그라시안의 책을 차갑다고 했던 그 청년. 나는 그때 참 순진했구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제 압니다. 그라시안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치지 않게 하려고, 배신당하지 않게 하려고, 후회하지 않게 하려고 400년 전부터 경고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젊음은 항상 그렇습니다. 젊음은 왜 그라시안을 거부할까요? 간단합니다. 아직 다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배신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후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라시안의 말이 과도한 걱정처럼 들립니다. 뭘 그렇게까지 의심해? 사람을 그렇게 보면 외롭지 않아? 너무 계산적인 거 아냐? 젊음은 묻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답을 알게 됩니다. 외로운 건 의심해서가 아니라 배신당해서입니다. 계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동네에 박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75입니다. 손주가 20살이 되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학 가면 사람 많이 사귀라고 하던데 맞아요? 박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많이 사귀어라.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딘가 먼 곳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네? 다 친구는 아니란다. 손주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박 할아버지는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할아버지 말이 차갑게 들릴 거야. 할아버지도 너 나이 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말이야, 75년을 살아보니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더라고. 손주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사람을 의심하고 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야. 박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믿으라는 거지. 손주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박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손주도 자신처럼 살아보며 깨달을 거라는 것을. 다만 그 깨달음이 너무 아프지 않기를,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라시안이 책을 쓴 이유도 같았을 겁니다. 후배들이 덜 다치기를 바라는 마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4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 앞에서 조금이라도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던 마음. 차가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젊음은 이것을 모릅니다. 아직 몰라도 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됩니다. 60년을 살고 나면, 70년을 살고 나면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라시안이 옳았구나.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때 그 말을 진심으로 들었더라면. 2부 방심의 대가 성급함의 후회. 40대가 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다릅니다. 똑같이 친절한데 이용당합니다. 똑같이 믿는데 배신당합니다. 왜 나만 이럴까? 그제야 알게 됩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있다는 것을. 17세기 철학자의 경고가 귓가에 맴돕니다. 일이 잘 될 때일수록 경계를 늦추지 마라. 운명의 신은 작은 틈을 발견하면 가혹한 장난을 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너무 걱정 많은 거 아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40대가 되면 압니다. 이것이 걱정이 아니라 경고였다는 것을. 팍박 사장이 있었습니다. 49살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빚도 없었고 직원도 10명으로 늘었고 거래처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특히 중국 쪽 바이어 리 사장과는 15년 거래를 했습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리 사장님이랑은 이제 형제 같은 사이지. 어느 해 리 사장이 새로운 계약서를 보냈습니다. 박 사장은 대충 흐어봤습니다. 15년이나 거래했는데 뭐 달라진 게 있겠어?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변호사한테 검토를. 괜찮아. 박 사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믿고 지낸 사이인데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 그렇게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펜 끝에서 잉크가 마르는 소리. 그 소리와 함께 20년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물건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당황해서 리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리 사장님, 대금이 안 들어왔는데요. 리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너무 차분했습니다. 계약서 3조 7항 보셨죠? 물품 하자 발생 시 대금 지급 보류 조항. 무슨 하자요?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 없었잖아요. 이번 물건요, 팍스 하나가 찌그러져 있었어요. 사진 보냈잖아요. 박 사장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사진? 무슨 사진? 그건 운송 과정에서. 계약서에는 책임이 이사장님께 있다고 되어 있어요. 3조 7항. 그제야 박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3조 7항. 물품의 모든 하자는 공급자 책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대금 지급을 무기한 보류할 수 있다. 15년 전 계약서에는 없던 조항이었습니다. 소송까지 갔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5천만 원. 회사는 직원을 절반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은 홀로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사무실. 꺼진 불. 15년을 믿었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방심은 파멸의 어머니입니다. 20년 쌓은 것이 계약서 한 줄 때문에 무너집니다. 일이 잘 될 때, 늘 하던 대로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일 때,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정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올해 72입니다. 65까지는 정말 건강했습니다. 나는 튼튼해. 병원? 그게 뭐야? 친구들이 병원 간다고 하면 정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검진? 돈 아까워서 안 해.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렸습니다. 계단도 거뜬히 올라갔습니다.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나이 드셨으니까 정기검진 받으세요. 괜찮아. 내가 아픈 데 있는 것 같아. 멀쩡한데 뭐하러. 아들도 권했습니다. 엄마, 운동이라도 좀 하세요. 산책이라도. 내가 매일 집안일 하는데 그게 운동이지. 따로 뭐하게. 그렇게 66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손발이 저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일주일 후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한 달 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뇨가 심각합니다. 이미 합병증이 시작됐어요. 당뇨요? 저 건강한데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혈당이 300이 넘습니다. 최소 2년은 됐을 거예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그럼 왜 몰랐죠? 당뇨는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정기검진이 중요한 거고요. 그날부터 정할머니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슐린 주사, 하루 3번 혈당 체크,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가고 싶은 곳 못 가고, 69이 되었을 때 고혈압이 왔습니다. 70이 되었을 때 관절이 망가졌습니다. 지금 72, 하루에 먹는 약이 10알입니다. 정할머니는 매일 아침 약통을 열며 후회합니다. 건강할 때 관리했어야 했는데, 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병원 갔었어야 했는데,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건강은 빚을 내서 쓰는 것과 같습니다. 젊어서 함부로 쓰면 늙어서 이자까지 갚아야 합니다. 건강할 때는 이 말이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파보면 압니다. 과한 게 아니라 정확했다는 것을. 방심의 대가는 참혹합니다. 그리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최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빨리빨리 살았습니다. 회사 다닐 때 아들의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경기 와줘. 나 선발이야. 미안 회의가 있어서. 다음에 갈게. 다음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꼭 와줘. 약속했잖아. 아 미안. 거래처 미팅이 정말 중요한 거야. 다음에 꼭.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학예회가 있었습니다. 아빠 나 주인공이야. 1등으로 뽑혔어. 꼭 와야 돼. 그래 갈게. 약속할게. 하지만 그날 상사가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최 과장 오늘 부장님이랑 밥 먹기로 했어. 승진 얘기 나올 수도 있다고. 최 할아버지는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봐줄게. 딸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주말에 산책이라도 가요. 단둘이. 피곤해. 다음 주에. 다음 주에도 피곤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피곤했습니다. 아내는 혼자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한 표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지만 최할아버지는 몰랐습니다. 어머니의 칠순 잔치가 있었습니다. 아들아, 칠순은 꼭 와야지. 엄마 칠순인데. 어머니 그날 출장인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칠순인데. 제사 때 갈게요. 제사는 더 중요하잖아요. 그때 뵙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2년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사는 생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55세에 은퇴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들아, 이번 주말에 우리 밥 먹을까? 아빠가 살게. 아빠, 저 바빠요. 다음에요. 다음 주에도 바빴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바빴습니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딸, 아빠랑 영화 볼래? 내가 좋아하는 거. 아빠, 저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요. 최 할아버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에게 배운 것을, 다음에라는 말을, 바빠라는 핑계를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산책 갈까? 오늘 날씨 좋던데. 아내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다니는 게 익숙해졌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당신도 바쁘잖아요. 항상. 지금은 안 바빠. 은퇴했잖아. 아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바쁘셨잖아요. 이제 와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거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 항상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항상 나중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17세기 철학자가 남긴 문장이 가슴을 찌릅니다. 귀한 보물은 길 가운데 있지 않다.
항상 옆에 숨어 있다. 앞만 보고 달리는 자는 보물을 지나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너무 느긋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성공해야 한다고. 빨리 올라가야 한다고. 빨리 이뤄야 한다고. 하지만 이른이 너무 알았습니다. 진짜 보물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아들의 축구 경기, 딸의 학예회, 아내의 산책, 어머니의 칠순, 모두 지나쳐 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보물들을. 40대, 50대. 이 시기는 이상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지만 몸은 늙어갑니다.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시간은 빠릅니다. 아직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방심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성급하지 않으려고 멈춰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늦어가고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미래를 준비하고 어리석은 자는 과거를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미래를 준비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십시오. 계약서를 꼼꼼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지 않으면 60대에 후회합니다. 70대에는 눈물 흘립니다. 3부 60대 이제라도 바꿀 수 있을까? 60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늦었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뭘. 바꿔봤자 달라질 게 있나? 하지만 400년 전 철학자는 다르게 말합니다.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온다. 깨달았다면 그 순간이 시작이다. 60대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70대에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강 씨가 있습니다. 65입니다. 아들은 40입니다.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5년 전 아들이 같은 말을 했을 때 강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아. 내가 뭘 안다고. 40에 무슨 창업이야. 정신 차려. 그냥 다니던 회사나 계속 다녀. 안정적인 게 최고야. 아들은 상처받았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60이 넘어 변했습니다. 자신이 아들에게 한 말들이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신이 얼마나 아팠는지, 얼마나 분했는지 기억났습니다. 나는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이 됐구나. 이번에는 달리 말했습니다. 창업? 강 씨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빠가 보기엔 작은 부분이 좀 걱정되는데 내 생각은 어때?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명령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아들은 귀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5년 전하고 많이 달라지셨네요. 강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늦었지만 바꾸려고 노력 중이야. 늦지 않으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정말 고마워요. 강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진실이라도 달콤한 약으로 포장해야 합니다. 입에 쓴 약을 바로 처방하면 환자는 약을 버립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창업은 위험하다. 하지만 포장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는 칼처럼 찔렀습니다. 지금은 솜으로 감쌌습니다. 내용은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남지 않았습니다. 60대가 되어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대하는 태도를. 윤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올해 73입니다. 72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며느리가 음식을 차리면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래? 못 먹겠네. 손주가 성적표를 가져오면 이것밖에 못해? 친구들은 다 100점인데 부끄럽지도 않아? 이웃을 만나면 저 집 며느리는 맨날 늦게까지 자더라. 게으른가 봐. 집안이 엉망이래. 평생 남의 단점만 찾아다녔습니다. 72 생일날 생일상은 차려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그리고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손주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숙제 있어서요.
인사만 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이웃은 마주치면 인사만 하고 빨리 지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이상 수다를 떨지 않았습니다. 생일상, 미역국, 갈비찜, 전, 혼자 먹었습니다. 윤할머니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왜 다들 나를 피하지? 문득 옆집 박할머니가 생각났습니다. 같은 73인데 박할머니 집은 항상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도 자주 왔습니다. 손주들도 주말마다 왔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어느 날 두 할머니가 동네에서 마주쳤습니다. 박할머니의 며느리가 음식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며느리가 나 생각해서 반찬을 만들어 왔어. 이쁘지? 며느리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이 맛있다고 하셔서요. 오늘은 조금 더 만들어 왔어요.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야. 고마워라. 윤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박씨 며느리도 요리를 잘하는 건 아닐 텐데. 그날 밤 윤할머니는 거울을 봤습니다. 구겨진 얼굴, 불평 가득한 주름, 찌푸린 눈썹, 내려간 입꼬리. 내가 톡뱀이었구나. 400년 전 철학자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꿀벌은 꿀을 모으고 톡뱀은 독을 모은다. 같은 정원에 있어도 그들이 가져가는 것은 다르다. 윤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73부터 바꾸기로.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밥을 차렸습니다. 윤할머니는 입을 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간이 싱겁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3초를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맛있네. 며느리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봤습니다. 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의 눈에 경계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윤할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톡했으면 칭찬 한마디에 이렇게 놀라나. 괜찮아. 그냥 생각을 좀 했어. 며느리는 여전히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손주가 시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85점. 예전 같으면 왜 100점 못 받아? 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윤할머니는 참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노력했구나. 할머니가 보기엔 내가 어려워하던 부분도 맞췄더라.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요? 할머니가 널 안지 몇 년인데. 다 알지. 손주가 처음으로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온기. 윤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웃을 만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뭔가 흠을 찾았을 겁니다. 하지만 윤할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옷 색깔 참 밝고 좋네요. 잘 어울리세요. 이웃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요? 고민하다 입었는데. 할머니 말씀 들으니 기분 좋네요. 우리 나이에도 밝은 색 입어야죠. 젊어 보여요. 맞아요. 다음에 차 한잔 하러 오세요. 새로 산 찻잔 있어요. 그래요? 꼭 갈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가 주말에도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드셔보세요. 손주가 먼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칭찬받았어요.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이웃이 차를 마시러 왔습니다. 할머니, 요즘 표정이 너무 좋아 보여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윤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73세 바꿨지만 전혀 늦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남은 시간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을. 행복해지고 싶다면 꿀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의 꿀을 찾는 순간 당신도 꿀이 됩니다. 한 씨가 있습니다. 69입니다. 은퇴한 지 4년째. 매주 만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 비슷한 처지. 모임은 항상 같았습니다. 세상 왜 이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요즘 정치 좀 봐. 답이 없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올라? 살 수가 없어. 3시간 동안 불평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더 나빴습니다. 세상이 더 암울해 보였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동네서의 학원을 지나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한 노인이 보였습니다. 80세쯤 보이는데 등이 꼿꼿했습니다. 붓을 잡은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씨는 그 모습에 이끌렸습니다. 저분은 나보다 10살은 많으신데
왜 저렇게 젊어 보이지? 용기를 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노인이 붓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80입니다. 서예는 언제부터 하셨어요? 55에 시작했어요. 한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55. 나보다 어릴 때 시작하셨네. 그럼 25년이나 하신 거네요? 그렇죠. 처음엔 풋 잡는 것도 힘들었어요. 손이 떨렸거든요. 노인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조금씩 했어요. 하루 30분. 25년 동안. 노인은 한 씨를 바라봤습니다. 69이면 아직 젊으시네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지금 뭘? 이 나이에.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노인의 모습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80인데 눈이 반짝이던 모습, 등이 꼿꼿하던 모습, 매일 조금씩이라던 말. 다음 주 친구들과 만났습니다. 여전히 불평이었습니다. 정부가 이 모양이니까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물가가. 한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80까지 이렇게 살고 싶나? 그날 친구들 모임을 빠졌습니다. 서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힘들었습니다. 붓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노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잘하시네요. 첫 달에 이 정도면 훌륭해요. 정말요? 너무 못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엔 이것보다 못했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3개월이 지났습니다. 붓을 잡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조금씩 모양이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학원에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70대도 있고 60대도 있었습니다. 모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 이야기 내용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글자를 드디어 제대로 썼어요. 다음 달에 전시회가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손자가 할아버지 글씨 멋있다고 액자에 넣어놨대요.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세상이 조금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가까이 있는 벗이 스승 같다면 인생은 풍요롭습니다. 지혜가 빛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친구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는 사람을 선택할 수는 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불평하게 됩니다. 배우는 사람들과 있으면 나도 배우게 됩니다. 한 씨는 1년 후 예전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들은 여전했습니다. 같은 불평, 같은 얘기, 같은 얼굴. 하지만 한 씨는 달랐습니다. 요즘 서예 배우는데 재미있어. 친구들이 의아하게 봤습니다. 서예? 이 나이에? 응. 80 대신 선생님한테 배워. 정말 멋있으신 분이야. 에이, 우리 나이에 무슨. 한 씨는 웃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도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나이는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을. 60대, 70대. 이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말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우는 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은 딱 맞는 때입니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는 자는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자가 현명합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4부, 이제는 전해줄 차례. 80을 바라보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손주가 20살이 됐습니다.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밤늦게 편지를 씁니다. 손주가 나중에 읽을 편지. 아마도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읽을 편지. 얘야, 할아버지가 80을 살아보니 말이야. 세상에는 진짜 웃는 사람과 웃음으로 가면을 쓴 사람이 있단다. 둘을 구분하는 법을 배워야 해. 처음 만난 사람 3초만 관찰해봐. 웃음이 눈까지 가는가? 질문을 하는가? 자기 얘기만 하는가? 내 이야기를 너무 캐묻지 않는가? 3초만 봐도 많은 것이 보인단다. 내 아픈 곳을 함부로 보이지 마라. 모두가 친구는 아니거든. 들은 것의 70%만 말하고 30%는 마음에 간직해라. 모든 것을 다 보이면 언젠가 그것이 칼이 된다.
할아버지가 그렇게 당했단다. 앞만 보고 달리지 마라. 진짜 소중한 건 옆에 있어.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의 축구 경기를 한 번도 보러 가지 못했어. 다음에라고 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 그게 평생 후회야. 너는 할아버지처럼 살지 마라. 성공도 중요하지만 옆을 봐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착하기만 해서는 안 돼. 착함에 지혜를 더해야 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주는 게 착한 게 아니야. 들어줄 부탁과 거절할 부탁을 구분하는 게 지혜야. 할아버지 친구 중에 정말 착한 친구가 있었어. 모든 부탁을 다 들어줬지. 지금은 혼자 살아. 재산도 다 날리고 가족도 떠나고. 착하기만 하면 다친단다. 이게 차갑게 들릴 수도 있어. 하지만 얘야,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키고 싶어서 하는 말이란다. 그라시안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 400년 전 사람이지. 할아버지는 25살에 그 사람의 책을 읽었어. 그때는 이해가 안 됐어. 너무 차갑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80년을 살고 나니 그 사람이 옳았어.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한 거였어. 우리를 지키려던 거였어. 얘야, 너도 언젠가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때 이 편지를 다시 읽어봐. 할아버지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한다, 우리 손주야. 편지를 다 쓰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별이 총총합니다. 80년 전 자신도 저 별을 보며 꿈을 꿨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혜가 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지혜를 전해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라시안을 차갑다고 말합니다. 계산적이라고, 냉정하다고, 냉소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60년, 70년, 80년을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그라시안은 우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웃는 얼굴로 다가오는 자를 조심하라. 이것은 모두를 의심하라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아픈 손가락을 숨기라. 이것은 거짓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성급하게 살지 마라. 이것은 게으르라는 게 아닙니다. 옆을 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착함에 지혜를 더하라. 이것은 나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17세기에 쓰인 이 말들이 400년이 지난 지금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진실한 사람도 있고 가면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라시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방패를 주려 했습니다. 세속적 지혜는 차가운 게 아닙니다. 따뜻한 겁니다.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이제 당신도 압니다. 젊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그 말들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당신의 자녀에게, 당신의 손주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말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3초 관찰법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 3초간 관찰하십시오. 웃음이 눈까지 가는가? 질문을 하는가? 자기 얘기만 하는가? 내 이야기를 너무 캐묻지 않는가? 3초만 관찰해도 많은 것이 보입니다. 둘째, 7대3의 원칙입니다. 들은 것의 70%만 말하십시오. 30%는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모든 것을 다 보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킵니다. 셋째, 매일 하나씩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장점을 찾아보십시오. 오늘 급하지 않게 한 가지를 천천히 해보십시오. 오늘 옆을 한 번 더 돌아보십시오. 매일 하나씩. 작은 것부터. 그렇게 바뀝니다. 60년을 살아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압니다. 그라시안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것은 차가운 말이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따뜻한 방패라는 것을. 80살 박 할아버지는 오늘도 손주에게 전화를 겁니다. 손주야, 잘 지내니? 네, 할아버지. 잘 지내요. 대학 생활은 어때?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 네, 많이 사귀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얘야, 할아버지가 지난번에 한 말 기억나니? 네, 기억해요. 다 친구는 아니라는 거요. 그래.
할아버지 말이 차갑게 들렸을 텐데. 아니에요, 할아버지. 손주의 목소리가 따뜻합니다. 저 알아요. 할아버지가 저를 걱정해서 하신 말이라는 거. 할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래. 고맙구나. 할아버지야말로 고마워요.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할아버지는 창밖을 봅니다. 석양이 집니다. 아름답습니다. 80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이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혜를 전해줄 수 있습니다. 손주가 덜 다치게, 덜 후회하게,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도록.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라시안도 그랬을 겁니다. 400년 전 펜을 들고 글을 쓰며 후배들이 덜 다치기를 바랐을 겁니다. 차가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신도 그 마음을 이어받으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너를 지키기 위한 말이란다. 그렇게 말하며 60년을 살아야 이해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알았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라시안이 옳았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옆에 계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이 후회 없이 아름답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